자유한국당은 안락사 당할 것 같다. 이거 보통 말 아닌데 홍준표는 참모나 이 훈수 두는 걸로는 내가 보기엔 정치 최고라고 생각해요. 당대표감은 아닌데 제3자가 돼서 간섭하고 훈수 두기는 가장 정확한 사람이야. 전략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안락사 당할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는 이렇게 무릎을 탁 쳤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정당이라고 하는 게 잘 보세요. 새롭게 생긴 신생 정당들이라고 하면요. 목표가 의석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석 하나 만드는 것이 목표다 보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으니까 비례람만 출마하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정권을 잡아본 적이 있는 야당, 그것도 제1야당이고 100석이 넘는다면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 의석수를 현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서로가 과반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땐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100석 무너뜨리지 않기 전략처럼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선동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점점점 쪼그라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지층 굳히기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중도 쪽으로는 확장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황교안이 취임하고 지금 1년 다 돼 가거든요. 지지율이 전혀 늘지 않았어.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선거철이 되면 없던 에너지도 막 만들어 가지고 긁어 모아 줘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보수통합이라는 건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갔거든요. 우리공화당이나 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탈당해 나온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나 새수당. 네. 그런 사람들을 전혀 모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지금 박근혜 탄핵 등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상징만 갖고 와도 되거든요. 근데 그 상징을 못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갖고 있는 박근혜라고 하는 상징.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이 말하는 또 탄핵했던 자들의 상징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총선이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거죠. 마음이 급하죠. 네, 그 자한당이 안락사는 전 반대합니다. 네, 고통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데 고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니지, 안락사가 중요한 게 네. 지금 자체도 살아있긴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뜻이죠. 불치병.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안락사 된다는 얘기는 지금 존재하지만 정치적인 기능을 하나도 못한 정당이란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이 껍데기는 유지하더라도 다른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는 다른 보수당과 통합을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의 생명력 자체는 이미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체로서 요즘 이제 안락사란 말 대신 존엄사를 쓰는데 그 자유한국당의 존엄사를 붙이기엔 너무 그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아마 안락사라는 용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체가 저는 이제 어떤 정치 철학, 막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당이라고 하면 이후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한 20-30년 뒤까지의 그림 정도는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그런 것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정당이 이제 돼버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물고기 중에도요, 물고기 중에 우리가 당연히 비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빠가사리인데 빠가사리. 근데 그 매기. 홍준표가 우리공화당을 안락사가 될 거라고 예측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3-4%의 지지율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정상적인 보수당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우리 공화당이 이대로만 선거를 한다면 적어도 저는 한 3-4%는 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들의 세뇌된 세대들이 있거든요. 이 세뇌된 세대들이 지금 소멸하고 있지만 적어도 최태민의 종교를 중심으로 박근혜를 살려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얘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경북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70, 80대 어머님들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일부 측은지심, 그 다음에 그 박근혜와 자신들의 삶이 투영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극시킨다면 적어도 한 5% 정도는 저는 받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5%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치명적인 퍼센트예요. 그렇지. 예, 예, 치명적인 지금 퍼센트입니다. 바른미래당하고 새로운 보수당하고도 가져가는 퍼센테이지가 맞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황교안이 정말 갑자기 막 일치월장한 정치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좋아하는 대통령 뭐 맨날 하는 그런 쓸데없는 그 역대 대통령 뭐 이게 있잖아요. 1위가 박정희였어. 네. 대략 한 30% 조금 못 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 30%는 과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부류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들이면서 그렇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그 부류의 정당만 찍었던 사람들은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했어야 돼. 뭐냐면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던가. 그래도 30% 나올 테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그걸 뒤집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들의 리더들이거든요. 근데 박근혜가 탄핵 당할 만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 진짜로 깨끗하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라고 인정했어도 30% 나올 거라고 봐요. 다만 어떤 박근혜 탄핵한 이후에 지금 시간이 벌써 2년 반에서 3년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확실한 컨셉을 정하고 거기서 다시 그걸 시작하면 지금보다는 지지율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투쟁을 했어도 30% 나와. 근데 지금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고 정말로 깨끗하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고 지금까지 왔다면 최소 35%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저는 보는 네. 겁니다. 털건 털고 가야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방송에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 있잖아요. 정치적 스펙트럼이 건강한 보수와 진보까지 아울러 버렸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그 어젠다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까지 지금 품어 안고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과 색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건강한 보수라면 민족주의적 보수 성향을 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자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멸된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소멸을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는 30%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30%가 왜 안 나올 거라고 하냐면 지금은요. 어젠다를 던지지 않은 지금 사회 안전망이 파괴되어 있고 이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어젠다를 재세팅한다. 만약 한국당이 완전히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박근혜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이명박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과거의 엘리트 중심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그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벗어나려고 하면 민주당이 어젠다를 이미 선점하고 있거든. 지금 최고죠. 예, 예. 그러니까 선점하고 있고 좀 더 나가자니 정의당이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민족주의 보수로 하려면 통일 문제도 다시 어젠다를 재세팅해야 되고 한미 관계도 세팅해야 되고 한일 관계도 세팅해야 돼. 안 돼. 왜? 그 안에는 전부 친미 세력들도 있고 친일 세력들이 간첩들이 존재하고 있고 기득권 세력들이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얼쩡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극보수와 보수들의 더 씌워져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란 통합은 말이에요. 전혀 안 되는 안 된다니까. 지금 될 수가 없다고. 이제 비례 한국당 당명을 선점당하니까 그렇지. 비례 자유한국당을 이제 선점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비례 자한당. 네. 근데 얼마나 후한무치한 겁니까? 실제로 지금의 선거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제2차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0대 국회가 박근혜 탄핵 전에 만들어진 국회인데 그러면 민의에 충실하겠다라고 아젠다나 정책 개발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선거제를 악용해가지고 소수 정당한테도 정치적 기회를 더 주자라고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1등한 자만이 기억되는 정말 이 못된 선거제도를 좀 보완해 보자고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 같은 정당에게도 의석을 좀 더 많이 주자는 취지라고 하면 그런 취지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비례 자유한국당 만들어 놓고 막 당직자들한테 10만 원씩 걷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는 정말 찌질찌질하고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혁신적인 이 공약 같은 것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야 저 법을 저렇게 악용하나 싶은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따가 민주당 이야기 다시 합니다만 찌질하게 무슨 박찬주 같은 것들 영입해가지고 귀하신 분 어떤 소리나 하고 자빠졌다가 그게 영입 1호로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입 자체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쭉 가고 있는 상태에 민주당이 굉장히 발빠르게 아니 이거는 인재 영입만 발빠른 게 아니라 이미 공천 관련된 룰을 1년 전에 확정할 정도였으니까 준비는 차근차근 해왔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요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 검찰 패트 수사하는 부분이 영향을 사실상 주기 힘들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 부분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자한당이 좀 받지 않냐. 뭐냐면 비례자한당을 이제 만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비례자한당은 선거 총선 이후에 다시 재합당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라고 공공연하게 거리낌 없이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런 건 혼자 알고 있어야지. 그걸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결국은 공정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책동으로밖에는 볼 수가 맞아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선거농단 사건이에요. 근데 대놓고 얘기를 안 하면 표를 네. 못 받으니까 그것도 그렇지. 이제 자한당으로서 이러지도- 고육지책인데 네,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짝퉁 정당 선거 농단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기 공직선거법 우리가 개정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가 어저께 수업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222조, 223조에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민중 소송이라고 하는 건데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계없이 가능한 소송입니다. 이 중에 당선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인이 있어요. 근데 직원들한테 돈을 안 주려고 해. 급여를 안 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법인을 해체하고 나서 법인을 새로 만들어. 이름만 바꿔.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냐면 결국 니네 실체 하나잖아. 동일체. 그러니까 니 돈 줘야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 당선 무효 소송을 우리가 제기를 하게 되면 이 비례 자한당으로 당선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정당 아니었었냐. 예, 이래서 당선 무효 확인 판결을 끌어내는데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 이후에 여러 가지 후폭풍이 난 예정돼 있다. 얘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동형 저는 그 자한당이 보여주는 그 정치적 행태 그리고 그 비례 자한당을 만들려는 꼼수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국회에서 부렸던 난동 이런 것들이 저는 5년 전, 10년 전이면 통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분들은 그냥 조선일보나 뭐 조중동에 나오는 헤드라인만 보고 아 국회에서 또 싸움 있었네.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그놈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이제 매체의 발달로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도 그리고 특히 민주 진보 세력들이 찾아서 이제 보는 매체의 다 채널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한당이 행하는 정치의 실체를 이제 국민들이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비론, 언론에서 펼치는 양비론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명백하게 어느 정파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실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한당은 각종 꼼수를 써서라도 다음 선거에서 생존하고자 하는데 기술적으로 저는 그 비례자유당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혼란에 빠질 텐데요. 그러니까 자한당이 어떠한 꼼수를 쓴다 하더라도 그 볼륨 최대 볼륨이 30%예요. 그러니까 90석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극우 세력들한테 돌아갈 몫이 넓게 잡아서 35% 30%란 말이야. 그러면 100석에서 90석 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또는 새로운 보수당이나 수십 개의 당이 생길 거면 50개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들은 모두 다 30석으로 나눠 갖기란 말입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의 이 묘수는 민주당의 지지자를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 이 30%를 많이 차지하려는 꼼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꼼수를 소수 정당들이 알아요. 보수 극우 세력들이. 여기에 동조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한두 석이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꼼수를 써도 니네들이 가져갈 최대의 볼륨은 30석이다. 아니 90석이다. 여기에서 나눠먹기 하던 죽을 써도 최소한 우리의 염원은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60석 이상은 못 주겠다라는 것만 확고하게 잡고 있으면 저는 이긴다. 압승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박근혜 탄핵과 상관없이 지금 진중권의 말도 그런 게 좀 있는데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 이런 걸까지 합치면은
결국에는요. 사람들 분석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예를 들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원래 시대적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한국 사회에는 언론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1인 미디어가 발전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게 없었어도 언론이 아무리 자유를 누리고 언론이 잘 보도를 했어도 1인 미디어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스마트폰의 발전 같은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걸 가속화시켜 버리는 거죠. 언론이 막 잘못 보도를 하게 되면 똑같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마인드 가진 정당이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도 이미 20대 때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나오다가 쪼그라들었잖아요. 엄청난 과반이 있던 고대 정당이 제2정당으로 추락하는 건 시대적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은 그 훨씬 전에 무상급식이라든지 하는 그 복지 아젠다들이 먹히기 시작하면서 속아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상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그 부류, 새누리당 등을 찍지 않으면서 이 흐름이 있는데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그 자들의 민낯을 완전히 까발려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중에 일부가 박근혜 탄핵은 억울했다고 선동당한 사람들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회귀를 했어요. 나머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층의 다수는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 없는 층화되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못 몰랐을 때는 그 사람들을 찍었어.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쟤네들 하는 짓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반대하고 광화문 가서 막 소리 외치고 정광훈이 등장하는 거 보면 딱 뻔히 보이거든요. 완전히 옛날 그 방식으로 한다는 걸 보이거든. 그러다 보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쟤네들이 이제 아예 평생 투표 안 할 대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볼 때 하나가 있다고 봐요. 지지율 뭐 자유한국당 어떤 여론조사는 20% 미만, 뭐 30%까지 보는데 민주당은 뭐 40% 정도가 평균 꾸준히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투표율로 가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졌다고 보는 게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선거 때 가면 30%는 득표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100%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20%로 봐도 득표율 30% 정도는 한다고 봐요. 근데 그 30%의 투표율 갖고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다시 항상 제가 주장하는 바 사기를 잃지 않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시대적 흐름이다. 근데 이번 선거는 특히 그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동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권이 최소한 선거 연대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게 깨진다면은 지역구 의석에서 많이 날아갈 거거든요. 특히 그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 지역에서. 그리고 수도권은 거의 뭐 야권이 난립한다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정치력이 타 정당을 흡수할 만한 그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창당했다는 얘기는 압박의 정도를 더 심하게 가한 거거든요. 우리가 독자 노선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연합해야 그나마 어느 정도 의석을 지키는데 우리가 당선 안 되더라도 너희 떨어뜨리겠다는 선언이 바로 창당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선까지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그 홍준표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필패론이 보이는 거죠. 지금 그 정당이 4분 오열되면. 그러니까 안락사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분이 점점 가열될 것이고 공천 과정에서 뭐 50% 이상 현역을 내가 그 물갈이하겠다 하는데 황교안 의지처럼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세론 꺾고 자유한국당 망하게 하고 다음 대선에 내가 주자가 될 거야라는 속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푸나님 아니고. 누가요? 네, 내가 주자가 된다고 하셔서.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이상한 겐세이. 자, 죄송해요. 방해로 결정했습니다.